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험적 논리학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칸트가 자신이 말하는 선험적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천적이라는 것, 가능성이라는 것, 그리고 꼭 그것이 왜 그러한지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다가 끄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어색했죠? 더 읽고 설명하다 보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끊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이고요. 2번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이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공간도 공간의 어떠한 선천적 기하학적 규정도 선험적 표상이 아니다. 이런 표상들, 공간의 표상과 기하학적 규정의 표상의 기원이 경험이 아니라는 것과 이럼에도 그러한 표상들이 선천적으로 경험의 대상과 상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칸트가 선험적 원리를 하나, 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느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간이 선천적인 순수 직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간에 관한 표상과 그런 기하학적 표상이 모두 직관에 해당되는 거냐, 모두 형식에 해당되는 거냐, 선험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다 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삼각형을 보면 두 변의 합이 이 한 변의 합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무수한 공간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제가 말했던 이 삼각형, 기하학적인 어떤 표상이나 눈을 들어 지금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다 내가 말했던 선천적인, 선험적인 그런 공간이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았거나 우리가 감각을 자료를 통하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경험적인 공간이고요. 애초에 지금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이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공간, 그런 형식으로서의 공간이 선험적인 공간이라고, 직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자고 하면 칸트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구분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즉 논리와 사유에 의해서 가능한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칸트가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더 가까운 예로 들면 우리는 슈퍼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감으로써 많은 사과를 직접 볼 수 있어요. 혹은 그림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도 사과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하는 사과들을 다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사과가 아닌 애초에 머릿속에 사유 속에 있는 그런 사과는 애초에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맛보는 이런 사과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사과는 전혀 다른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간이란 표상이 선천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애초에 선천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칸트가 이런 방식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들 일반에 관한 공간의 사용도 마찬가지고 선험적이겠으나 그러나 공간의 사용이 감간의 대상들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경험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에 선험적과 경험적의 구별은 인식의 비판에만 속하는 것이요 인식과 그 대상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상들이 일반이라고 하더라도 감간의 대상들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경험적이고 현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공간 표상은 선천적이고 선험적 원리에 입각해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에 대한 구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비판하고 성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대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혀 다른 거라고 지금 칸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논리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면 저도 칸트를 알기 전에 계속 생각을 했고 사유를 했을 텐데요. 내가 이전까지는 사유라는 것을 몰랐구나. 사유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이 바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이렇게 정말 치밀하게, 정말 이렇게 깊게 사유를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좀 생각이란 걸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참 저에게 사유라는 것을, 생각이라는 것을,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준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서 저에게는 소중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순수한 직관도 아니요 감성적 직관도 아닌 순수한 사고의 작용인 개념들이 있어서, 따라서 경험에서도 감성에서도 유래하지 않은 개념들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대상에 관계할 것을 기대한다. 이처럼 기대해서 순수한 오성의 인식과 순수한 이성의 인식에 관한 학문의 이념을 우리는 미리 형성한다. 그러니까요, 칸트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감성에서 보았던 것처럼 순수한 직관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대상을 모두 다 관계하면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었던 것처럼 사유에 있어서도 사유의 인식과 근원을 밝히면 대상하고 모두 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렇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틀이 있을 거다, 그런 기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험적 인식이 있고요. 그 선험적 인식을 다루는 것이 바로 순수한 오성, 순수한 이성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픈 표시가 있죠. 이 하이픈 표시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전혀 선천적으로 사고 추리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수한 오성에 의해서 그리고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할 수 있다고, 사유할 수 있다고 칸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꺽쇠하고 추리가 나와 있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칸트는 우리의 사유도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구분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이 사유의 단계가 있는데 칸트는 사유의 단계를 오성, 판단력,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성은 개념을 발생시키고 판단력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성에 의해서 추리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성에 의해서 개념이 발생되는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책상, 의자, 하얀색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럼 판단력은 이 개념과 개념을 연결합니다. 책상은 파랗다. 책상이라는 개념과 파랗다라는 개념을 연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상은 하얀색이 아니고 노란색이 아니고 파란색이구나, 파란 책상이구나 라는 판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성은 무엇이냐? 책상은 파랗다, 책상은 노랗다, 책상은 하얗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결합시켜서 책상은 어떻게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추리를 한다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오성과 이성을 주로 다루고요. 판단력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선언적 논리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바로 순수한 오성의 인식을 다루는 그런 부분을 선언적 분석론이라고 하고, 순수한 이성의 인식을 다루는 그런 부분을 선언적 변증론이라고 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의 원리적 근원, 범위, 객관적 타당성을 정하는 학문, 이 비판적 인식론을 선언적 논리학이라고 불러야겠다. 왜냐하면 선언적 논리학은 오성과 이성과의 법칙들만을 다루되 이 법칙들을 그것들이 오로지 선천적 대상에 관계 맺는 한에서만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언적 논리학은 일반 논리학처럼 이성의 경험적인 인식에서건 이성의 순수한 인식에서건 무차별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오성에 대해서 순수한 사고의 근원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을 선언적 논리학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성과 이성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선언적 논리학에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물론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근원인 선언적 오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식의 근원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칸트는 선언적 논리학은 대상을 돌보지 않는, 대상의 차이를 무시하는 일반 논리학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언적 논리학은 기원을 다루는 이상 대상하고의 관계도 언제나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것은 감성일 거고요. 오성은 간접적으로 도름길로 관계를 맺겠죠? 네, 오늘 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